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다들 뜬 눈으로 보신 분들 많으시죠? FOMC 자이언트 스텝 발표 이후에 미국 주식이 위로 움직여줬고 우리 주식 기대를 했어요. 장 열리자마자 기대에 부응하듯이 올라줬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밑으로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루한 장으로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경주마 오늘 안 달릴 수 없죠. 오늘도 신나게 한번 달려보고 분석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반도체 얘기부터 이슈 두 개 꼽았는데요. 반도체하고 BTS 얘기할 거예요. 먼저 반도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반도체 육성 특위도 만들고 또 이거 육성하겠다고 육성 의지 다지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큰 성과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부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상황, 어떤 지자체들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들하고 이걸 네. 어떤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특위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위는 이제 각종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모여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과 접목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나온 상황이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 공장을 짓는데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공장을 단순하게 짓는다라는 게 부지 확보서부터 해서 그 안에 또 수많은 기반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주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이걸 다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죠.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다 보니 여기에서 또 각종 또 규제들이 있는 상황이죠. 이걸 또 개별 사안으로 풀어나가야 되다 보니 결국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피부에 느끼는 지원이 조금 미흡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니겠는가. 상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거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워낙 국토가 넓고 그다음에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규제를 훨씬 더 쉽게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공장 짓는 속도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만이나 미국에서 2년이면 짓는데 우리나라는 2년 뭐 마찬가지로 지을 수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5년 더 걸려서 7년 걸린다. 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반도체 지금 업황 상황은 어떤지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장에서는? 네, 반도체 규제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네. 나라가 좁은 걸 탓해야죠,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지금 반도체 업황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들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1분기도 괜찮았다 실적. 네. 근데 2분기도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분기보다 조금 더 좋아서 한 영업이익 15조까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이렇게 보면 업황 괜찮습니다. 실적 잘 나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왜? 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서 또 발목을 잡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항상 실적이 나오는 동향과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엇박자는 지난 반도체 빅사이클에서도 많이 느꼈었죠.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는 벌써 그 전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실적이 하향되고 뭐 사이클이 이제 지났다라는 쪽에서 그때 또 한참을 고생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리포트에서도 거의 뭐 셀 팔아라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는 또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분기도 그렇지만 한 분기에서 적어도 6개월까지 먼저 선행하면서 움직이는 반도체 주가를 볼 때 참 따라가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거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쪽에서 P와 Q,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있고 어떤 물량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은 지금까지 소폭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Q라고 하는 쪽이 어느 정도 좀 선방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서버용 쪽이죠.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가 선방했는데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게다가 또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가장 그래도 크다고 하는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모바일 디램이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직격탄을 받다 보니까 이제 중국발이긴 하지만 봉쇄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 Q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흐름들 쪽에서
아무래도 업황상으로는 약간 또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뭐 앞에 오자 언제 그릴 거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뿐이 아니고 우리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반도체 업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반도체도 코로나 사태가 조금 끝난 이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PC 수요랑 노트북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서 그 충격을 아직까지 지금 견뎌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싶고요. 뭐 그래도 내년이나 후년쯤 돼가지고 다시 이제 PC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한 3년이나 4년 있으면 다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시 돌아오면은 반도체 경기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 종목으로 하나 짚어볼게요. 제가 아는 게 인텔뿐이라서. 삼성하고 하이닉스랑 비슷한 종목이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네. 종목이 있고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거시경제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미국 쪽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뭐 퀄컴 같은 예, 그런 시스템 반도체 쪽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편이고요. 뭐 인텔도 뭐 앞으로 계속해서 혁신을 해서 잘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믿어봐야죠. 예. 인텔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매출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1위인데요. 예. 근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좀 앞서 있는 뭐 그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면은 엔비디아가 훨씬 더 데이터 센터라든지 시스템 쪽에서 뭐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쪽에서 훨씬 더 혁신을 일으키면서 GPU 쪽을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지금 따라가기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반도체 업황 그리고 반도체 관련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BTS 얘기요. 그 BTS 얘기 하이브잖아요, 하이브. 예, 어제 마이너스 24%. 자, BTS가 개인적으로 활동하겠다 이런 얘기에 휘청했던 건데 네. 오늘은 다시 조금은 만회가 됐어요. 저는 조금 개인 투자자로서 이럴 때 조금 굉장히 화가 나고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브가 BTS의 어떤 절대적인 매출 영향이 크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뭐 BTS 멤버들이 몇 차례 시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 네.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대한민국 군인 그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악재는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어차피 단기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오히려 더 저는 뭐 BTS가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하이브의 행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회사에 공식적인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저녁 때 개별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뭐 회사에서는 일부 개인적인 의견으로 오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으면 회사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책을 저는 뭐 뒤늦게라도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2020년 하반기에 상장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상장하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뭐 직접 방시혁 대표가 나서서 우리 하이브를 선전을 해서 상장을 시켰죠. 2021년 상반기 때 약 4천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방시혁 대표가 나서서 우리가 하이브를 이렇게 키워가겠다라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거기다가 돈을 투자를 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BTS가 개별 행동을 하는지 군대를 가는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지금 회사의 대표는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들은 물론 아미를 필두로 해서 많은 팬층을 대해서도 조금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의 자산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들이 뒤에 숨었다? 저는 이번에 하이브 행태는 우리가 최근에 동학개미 운동의 몇몇 기업들의 뭐 그 안 좋은 사태 이건 또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팀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에서 이렇다 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통제가 되는 상황인가? 하이브 내부적으로 말이죠. 죄송한데 소장님 공식적인 발표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있었고요. 네,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 못했고요. 예,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임직원들한테 다 메일 발송하고 네. 그래서 나왔던 내용들이 이게 그러니까 어떤 BTS의 공식적인 것보다 이게 팀 해체가 아니다. 네. 한 내용부터 쭉 자세히 나와서 뭐 솔직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 공식적이라는 게 주주들에게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부적으로 뿌린 건가요? 그게 모르죠. 그러니까 주주해서 이게 지금 다 공식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공시 나온 거라든지 공시는 안 나오죠. 그렇죠. 그거는 뭐 회사 공식이 근데 이게 내용은 아니죠. 회사 내에서 공고를 했고 그게 네. 이제
저 이렇게 돌았다 네. 이런 예, 얘기. 예. 네. 그게 거의 이제 기존 회사의 입장으로는 보여지고 네, 있는데, 네. 근데 뭐 저도 별로 그렇게 썩 좋게는 안 봅니다만, 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현상으로 봤을 때 일단 벌어진 일이고, 솔직히 뭐 이번에 BTS 분들이 이제 나와서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BTS의 활동과 그동안의 9년 동안에 앞만 보고 달려왔던 거 보면은 그렇긴 하죠. 짠하긴 하죠. 근데 이제 9년 됐죠? 아마 활동한 지가 9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네. 그거 같습니다. 즉 이제 7명이 활동을 했다가 이제 각자 개별 활동, 또 물론 군대 가는 친구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회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그러면 단독 활동으로 나오게 되면 단독 앨범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BTS의 하나의 앨범 나오는 것보다 단독 앨범으로 나오면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아미 입장으로 제가 주변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 아미인데 그래서 BTS 팬인데 여기서 만약에 개별적으로 앨범이 나왔을 때 다 살 거냐? 대부분이 다 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의외... BTS 팬인데? BTS 팬인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BTS 아닌가요? 그래도 네. 개별적인 활동한다고 그래서 팬이 그렇다고 개별 활동한다고 응원 안 하겠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분 만약에 군대 먼저 가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하나보다 5배가 더 나오네요 앨범이 이런 근데 이 정도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겠죠. 네. 그래서 아마 양은 그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만큼의 과거에 보셨던 BTS의 어떤 하나의 팀이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네. 이제는 그건 이제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 같습니다. 워낙 주가가 생각보다 이제 공보 때부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워낙 비싸게 상장했던 부분들이 네, 네. 이런 하나의 이슈 가지고 민감하게 작용한다. 한쪽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그 전에 회사도 많이 BTS의 매출 비중을 한 50%대까지는 떨어뜨렸더라고요. 네. 과거에 거의 단일 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제 르세라핌이나 네.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 TXT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그를 대처할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타격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브 얘기하면서 BTS 다음은 누구냐? 네. 그게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하니까. 그 준비는 했었는데 네. 그럴 시간적인 것들도 아니고 물론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 네. 한 30% 정도까지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 내부에 얘기하면서 주주들한테는 왜 얘기 안 해요? 주주들한테 저는 얘기 안 한다라는 것이 결국 주주들을 돈을 가져갔으면 돈에 대해서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불편하네요. 네. 미국의 엔터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엔터 주식이라는 게 그 연예인 개인의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예인 개인의 문제가 생기면 확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과 소속사 간에 회사 간에 이제 계속해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예,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조금 회사가 조금씩 흔들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BTS는 워낙에 인기가 많은 그런 기업이고요. 예, 이런 유명한 가수 그룹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기존에 내놓은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저작권 수입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유튜브 같은 거는 옛날 또 비디오를 계속해서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수익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 BTS가 떠나간다 그래도 옛날에 저희가 마이클 잭슨 좋아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 노래 더 이상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당장 회사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확실히 미국에 있는 네. 우리 교민들도 BTS나 이런 것에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확실히 커졌죠? 예, 맞습니다. 지금 K-팝이라든지 네. K-무비라든지 한국의 이 문화들이 미국에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제가 미국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예, 아니 그렇다고 위상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건 전 세계. 그러니까 예. BTS는 이제 대한민국의 BTS가 아니고 전 지구의 BTS니까. 예, 제가 파티에 가면은 할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K-팝으로 일단 시작을 하면요, 다들 제주에 모여 있고 그런. 그 외국 사람들이 예. 한국인들로 보면 그런데요. BTS 봤어? 여기 계속 있는데도 못 봤거든요. 보셨나요? 저는 방송사에 근무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BTS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예, 하이브 얘기까지 해봤고요. 자, 우리 화두가 돼 있는 FOMC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FOMC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 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뭘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1번 시중금리, 2번
기준금리, 3번 대출금리, 1번 시중금리, 2번 기준금리, 3번 대출금리. 답을 댓글로 다시면 안 되고요. 퀴즈는 유튜브 고정 댓글창에 링크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댓글만 다시면 이거 무효입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창에 링크로 참여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FOMC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자이언트 스텝, 이게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아니면 1%로 가느냐 말이 많았었는데 0.75%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75bp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50bp냐 75bp냐는 그렇게 중요치는 않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움직이진 않았어요. 75bp 발표 났을 때는 미국 증시가 딱 멈춰 있다가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부터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이제 귀담아 이제 좀 눈에 들어왔었다는 것은 지금 그 연준 위원들이 그 회의하기 일주일 전에 블랙아웃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제 언론하고 접촉할 수 없는 그런 기간 동안 심사숙고하는데 그때 나온 지표를 가지고 마음이 바뀐 게 처음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빠르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가장 큰 거가 이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물가 이제 상승률인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경기가 잘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착시 현상이 일종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소비를 해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고 연준도 그 사실을 알죠. 근데 연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지표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낮춰서 볼 것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거기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연준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일종의 저는 줬다라고 봅니다. 75p하고 다음 달에도 75p 하겠다. 이거는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걸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연준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물론 다음 달까지 한 번 더 75p 좀 시장은 예상하고 한 달 쉬었다 그다음에 또 이제 9월 달에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연준이 과연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일단 한번 믿어보자. 좀 이런 분위기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믿어보자. 시장 통제 능력이 있나 보다. 그래서 미국 장은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믿는다라는 신호였을 거고. 근데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이게 최대 인상폭이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나왔어야 되고 네. 솔직히 더 빨리 했었어야죠. 예, 시작부터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면은 좀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좀 늦은 감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험 자산은 위험 자산이고 또 안전 자산 쪽에 가까운 채권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지금 자산이 카오스가 돼버렸어요. 혼드는 시대입니다. 지금 네네. 뭐가 뭐 하나 갈 곳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가 움직일 때 그래도 가장 중심을 잡아준 쪽이 연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정책들도 맞춰가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채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약간 질서정연하게 그 질서정연보다도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도 네. 그래도 좀 수습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연준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그래도 꽤 컸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벌써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즉 초기에 돈을 쏟아붓는 거나 진화하려고 노력했던 건 좋았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방관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의 입장은 방관했던 상황을 뭔가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관된 목소리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그 연설문에도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뭔가 시장을 다독이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네. 시장이 안 믿어요. 네. 그리고 과연 연준이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연착륙 없이 경기를 물가를 잡아서 어느 정도 금리를 안정적인 수준까지 올리겠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시장이 안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면 만약 오늘 같은 경우 연준의 효과가 그대로 어느 정도 먹혔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유가 급락했어야 됩니다. 게다가 또 금리 같은 경우도 빠르게 그러니까 시중 금리 같은 경우도 빠르게 안정받는 쪽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연준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즉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경기 침체를 안 오고 완만하게 안정적으로 경기를 관리를 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해답을 아직 확실하게 못 듣고 있다라는 쪽에서 모르겠습니다. FOMC 당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까지 봐야 그렇죠. 안정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5월인가요? 저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반짝 반등했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꺼졌는데 어린이날. 어린이날이었네. 예. 어린이날 전날 3% 쫙 올라가서 예, 예, 예. 아유 이거 언제 계산해서 되나 쓰는데. 보다 뭐 예. 이랬더니. 근데 5월 5일 날 우울한 어린이날을 그렇죠. 보냈죠. 예. 네. 장난감 사줬더니 그냥 돈이 또 떨어져가지고. 뺏을 수도 없고.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올 연말에 3.4%, 내년 말에 3.8%, 2024년에 3.4%로 금리 인하 시작할 것.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글쎄요. FOMC의 이런 발표 내용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두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파월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런 파월이죠. 그래서 연준 의장이 말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신뢰를 좀 회복했다 이런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트랜지토리라는 말을 썼어요. 일시적이라는 말을 자꾸 썼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잘못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연준 쪽에서도 지켜보긴 하고 트랜지토리 하다는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년 여름쯤에 사실은 물가가 좀 잡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그러다가 올해 2월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다음에 또 중국의 봉쇄 정책이 이제 펼쳐지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예상치 못하는 공급망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수급 상황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수요를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수요를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요를 조금 억누르면서 조금 덜 쓰게 하면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연준도 사실은 공급 쪽은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뭐 중국에서도 뭐 그런 뭐 봉쇄 정책이 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은 연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여태까지 펼쳐 왔는데 할 수 없이 공급망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니까 물가가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50bp씩만 2번 올리겠다고 6월, 7월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도 사실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은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strongly committ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 이번에 75bp를 올렸는데요. 뭐 다음 달에는 50bp나 75bp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급격해지면 더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더 낮게 내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강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그 의지를 확실하게 이번에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FOMC 위원들도 좀 의견이 갈렸다면서요.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면서요. 뭐 근데 한 명이죠. 한 명이 빠졌고 11명 중에 한 명 뭐 에스터 조지 캔자스 연은 총재가 50bp만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분은 계속해서 연설 가운데 그거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이번에는 50bp를 만약에 올렸으면 연준의 그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더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75bp를 올리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1% 올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 올렸으면 충격이겠죠. 그래서 어제도 과도하다, 충격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월요일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닉이라는 기자가 75bp를 올릴 거라는 걸 이미 누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모두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월요일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에서 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1%를 올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충격을 받아서 어제는 진짜 3,600, 3,400까지 S&P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발표 들은 다음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올랐어요. 기술주도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서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민수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연준을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이 간다라 정도지 연준을 믿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우리들에게 좀 실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좀 정신 차리고 가는구나. 그래 이제 조금 내가 마지막으로 믿어볼게. 투자자들은 그런 심정이지. 연준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물가를 잡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급락하던 추세가 잠깐 멈춰 있다 정도로 봐야지
여기서 다시 반등의 트리거를 나타낸다? 뭘로 지금 봐야 되겠죠? 지금 만약에 지금 잡힌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유가 살짝 내렸는데 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뭐 긍정적인 소식 이런 거지만 아직까지 유가는 $100 이상에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유가는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이 갑자기 끝나가지고 뭐 돈을 쏟아부어서 기름을 퍼내면 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 완전히 뭐 몇백 년 만에 이런 뭐 농사를 망쳐놓은 상황,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준이 잘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걸 앞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 지금 더군다나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용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주가 빠졌으니까 좀 올라올 때가 됐다라는 어떤 뭐 심정적인 부분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서학개미들이 워낙에 기술주에 많이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많이 싸졌습니다. 네. 네, 참 들어가 보고 싶을 정도로 많이 싸진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한참 많이 나왔던 미국의 고밸류란 이런 부분들도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 쪽까지 왔죠.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미국 시장은 2분기 실적 가지고 네. 한번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음.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나 물가보다도 이걸 통해서 나오는 혹시나 모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 이것도 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지금 오늘 이번에 나왔던 그 파월 의장의 연설문 쪽에서 미국 경기가 그래도 받아줄만 하다라고, 견딜만 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실업률입니다. 네. 실업률의 안정을 많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얘기 쉽게 말씀드리면 GDP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의 빠르게 압박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수요를 잡기 위해서 이거를 눈을 감고라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80년대나 90년대 네. 사이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인위적일 수가 있겠죠. 수요의 억제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래도 괜찮았던 실업률이 이게 과연 그대로 안정적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부담감으로 가죠. 벌써부터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기업들도 예전에는 구직이 아니라 이제 또 빠른 시기에 벌써 해고로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약간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상황들은 되게 빨리 돌아간다. 이것도 하나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폴 벌커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근데 어제도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때는 한 11% 정도였는데 20%까지 화끈하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은 잡았다. 근데 그때 경기 침체 왔어요? 예, 그때 경기 침체가 왔었죠. 네. 한 실업률이 거의 10%까지 네.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네. 사실은 그 경기 침체가 9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 이어졌다고 네. 보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상황이 틀린 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미국에 이제 이민 정책도 많이 막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파월 연준의장도 얘기했듯이 네. 사람 한 명당 일자리가 2개씩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을 감원을 하긴 하겠지만은 네. 여전히 뭐 지금 직업이 비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지금 팽배한 상태라서요. 아직도 임금 부담은 아직 있는 그런 일자리 상황입니다. 문제는 없다는 거네요. 예, 일자리 문제가 거의 없고요. 사실은 그 고학력을 요구하는 이렇게 고급 직종은 오히려 임원 감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좀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직업을 많이 이제 감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고용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실업률도 지금 3.7%가 나와 있고요. 실업상 청구 건수도 21만 정도밖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팬데믹 이전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파월 연준의장의 고민은 노동시장의 수급을 맞춰주는 건데 지금 공급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회사들의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뭐 시장을 조금 위축을 시킨다 그래도 2024년, 2025년까지 4%까지는 뭐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럼 고용 지표가 좋다면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마다 경기 침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봐야 드는데. 되겠죠. 지금 이제 뭐 극단적으로 인플레이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플레이션 상황이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고 보면 지금은 저는 인플레이션 쪽에 무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어떤 코로나 상황 이후 살아난 경기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불을 붙인 게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긴 합니다만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공통점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느냐, 경기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체력이 이제 좋아지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라면 여기서 만약에 이거 물가를 잡으면 그래도 경기가 탄탄하니까 버틸 수 있는데 이제 막 회생하는 경기 상황에서 여기에 지표에 어떤 허상이 좀 끼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원재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을 어쨌든 휘어잡기 위해서 확 비틀어 버리면 가뜩이나마 이제 막 살아려고 하는 경기가 꺾어져 버릴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선뜻 못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우리가 좀 잘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을 그러니까 1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끌고 오면서 2분기 실적까지도 박살내게 한다라면 이제는 문제가 심각해져. 이건 경기 둔화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지금 연준이 여기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또 한 번의 연준의 실기가 나오면서 경기가 꺾여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런 우려감들이 현재는 상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어쨌든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해서 0.75% 올려놨으니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개발도상국들도 금리 따라 올려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부담이죠.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따라가긴 따라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여기서 같이 빅스텝 뭐 저희는 자이언트 스텝은 못 갈 것 같고요. 예, 빅스텝 정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나오고는 저희는 또 그렇다고 해도 가계 부채가 OECD 국가 쪽에서 거의 탑을 달릴 만큼 또 강력한 그렇죠. 부채를 갖고 있었던 상황들이지 만큼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죠.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미국의 자본 유출 걱정하다가 내수가 또 확 죽어버립니다. 이에 따른 부담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앞으로의 운용을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아마 국내 금리도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정부나 금리 변화가 나왔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거를 보고 개개인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마 그런 플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금의 재테크 관련된 쪽에서 지금까지 썼던 여러 가지 뭐 레버리지를 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은 좀 관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계속 들어가야 될 때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담대라고 그러잖아요. 주택담보대출. 네. 지난번에 영끌까지 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변동금리로 해놨으면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 집 살 때 거의 전부 다 대출 아닙니까? 거의 몇십 년, 20, 30년씩 막 대출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막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대출금리가. 예, 지금 모기지 이자율이 거의 6% 가까이 올라와 있는 그러면 상황이고요. 가난해졌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 그렇지는 그래요? 않고요. 예, 모기지 이자율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은 2008년 레만 브라더스 사태 이전에는 6% 이상까지도 올라가 있었던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도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이자율을 주고 30년 보통 뭐 모기지 금리를 받아서 집을 빌려서 사는데 예, 뭐 여전히 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공급도 사실은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집을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데 전세 시장에 아까 하셨듯이 원자재 공급 문제가 또 있고 뭐 인건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여러모로 집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기존에 있는 집은 또 오래되면 또 부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공급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또 집을 사는 사람도 뭐 예, 없다 보니까 뭐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지 않나 미국도 싶습니다. 집값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예, 저희 집도 40%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국에서 40% 오른 거면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많이 올랐죠. 예, 한 뭐 15년에 2배 정도 올라가는데 네. 뭐 한 2년 동안 40% 올랐으니까요. 근데 행복한 그것도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기지 써서 하시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몇 년 남았어요? 한 20년. 근데 금리 올라가면 걱정은 그렇게 크게는 안 된다?
예, 그렇게까지 걱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올라가기 전에 아마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경제 체력이 좀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외 개발도상국들은 파급 효과가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미국이 기준점을 제시한 거죠. 미국이 3.4%, 3.8%가 되던 어쨌든 3%대 넘어서 금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딱 압박을 받은 겁니다. 김민수 대표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다시피 내수를 볼까 자금 유출을 볼까 이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지금 상황이 온 거죠. 이것도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3.2 기준에서 여기에 이제 각 나라의 체력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가상금리가 붙겠죠. 그 이상 올리지 않는 이상 자금 유출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투자자라고 한다면 미국이 3%, 우리나라가 3%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라는 기준점을 제시받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올려놔야 자금 유출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딱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또 가계부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각 나라들의 경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홍콩도 이번에 75p 오늘 올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올해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이게 얽히고 설키게 되면 세계 경제에 또 압박을 다가올 수밖에 없겠고 이런 것들이 또 경기 침체가 되겠고 그러다 보면 저는 지난번에 표현을 들었다시피 각 나라들이 자원을 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더 격화될 수도 있고 이러면 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게 못 내려올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밟을 수 있겠죠.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숫자만이나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휘발유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거의 6불 정도, 아니 5불입니다. 5불 평균이 정도. 5불. 그럼 우리보다 싸네요, 훨씬. 그러니까 평균이 5불이기 때문에 원래가 한 뭐 2, 3불 정도이지 않았나요? 원래가 한- 3불 정도였는데 평균이 거의 5불이기 한 때문에 9배 올랐네. 어떤 지역은 8불입니다. 아, 그러면 체감이 엄청날 텐데. 그럼 이제 이게 갤런당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또 리터당이잖아요. 예, 예, 리터. 계산해 보게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지금 아, 비싸요, 지금. 그러니까 체감으로 느끼는 게 3달러에서 5달러 넣었다는 거랑 그렇죠. 우리가 1,600에서 지금 2,100원에 넣는 거랑 그러니까 여긴 2배 정도가 2배, 올랐어요. 우리는 한 30% 오른 건데 이게- 거의 2배 되는 거죠. 체감이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게 왜 또 이게 에너지가 가장 또 네. 중요시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울산부터 이렇게 쫙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고도화된 정제 설비 네. 이거를 아주 잘 갖춘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맘만 먹으면 네. 정제할 때 휘발유를 좀 더 아니면 경유를 좀 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 정도의 고도화된 설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제하는데도 되게 빠듯해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여파가 밀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너지 기업 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행정부에서 뭐 네. 세금 얘기를 나오면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압박할 때가 아닙니다. 에너지 기업들한테 훨씬 더 인센티브를 줘서 네.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막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 계획만큼 그대로 기후가 따라줘야 그만큼 네.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올라오는 물가 수준을 네.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화석연료 쪽도 충분히 숨쉴 수 있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 지금 딱 손 놓고 있는 행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또 역할이 좀 많이 방임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미국도 참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미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미국 얘기잖아요. 미국에서 네. 이렇게 행정부가 니네 돈 많이 걷어들였으니 우리한테 세금 더 걷어들일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자유주의 국가 맞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게 들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때 제약회사는 돈을 또 얼마나 벌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기름값 오르면서 정유사들 돈 많이 벌었다. 그리고 너네 그 유전 가지고 있는 거 왜 채굴 안 해? 이러면서 바이든이 좀 싫은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엑스모바일 같은 정유 회사는 돈을 벌어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움직였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돈을 셰일가스를 더 이제 파가지고 정유값을 좀 낮추는데 좀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예. 그걸 채굴을 못하게 그 탄소 중립인가 그 뭐 그거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으로 뭐 행정명령으로 뭐 네. 다 규제를 해놓고 네. 예, 우리한테는 뭐 지금 사실 이렇게 덕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본인들이 행정부가 생각한 것만큼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좀 부족하다, 적자가 날 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정유사 그 입장으로는 과거에 마이너스 유가까지 간 걸 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어떤 심각한 이런 변화도 그러니까 사이클이다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네. 여기서 그러면 정부 말 듣고 그대로 뭐 투자를 막 했는데 네. 갑자기 또 공급 증가 때문에 떨어졌어. 네, 떨어졌다. 네. 그러면 정부가 뭘 해줄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보수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사주 매입해서 아. 주가나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이 어떻게 보면 정유사 입장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아, 비슷한 생각을 오펙도 하는 것 같아요. 오펙도 갑자기 떨어지면 어떡하냐. 예, 지금 예전에 생산이 그런 이렇게- 예가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코로나 전에 유가가 떨어지니까 저는 네. 그때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했던 게 유조선 빌려가지고 네. 배를 기름 채워가지고 공해에다 띄워놨었잖아요. 글쎄 뭐 그랬다고. 코로나 직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갔다며. 근데 그게 그분들이 다 성공했죠.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해버리는. 근데 그때 당시에 야 배를 빌려가지고 여기다 기름을 채워서 공해상에 놔둬? 이게 될까?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라고 봐야죠. 지금 물가를 잡으려면 유가를 잡아야 된다. 이게 공통적인 의견인데.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유가가 더 올라갔다. 근데 어제 발표인가 보니까 러시아는 이 전쟁 와중에 기름 팔아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러시아 때문에 지금 스케일을 보고 있는 게 인도하고 중국이고요. 네. 프랑스도 많이 사갔더라고요. 어. 프랑스도 많이 사가서 결국 지금 전쟁 때문에 피해를 그러니까 중국도 싸게 사가고 있고 근데 인도도 싸게 샀고 프랑스 좀 싸게 샀고 이거 팔아서 지금 저희 그 러시아 경제는 탄탄하고 네. 피해는 미국이랑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거죠. 미국도 피해를 보는 걸까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피해를 보지는 않죠. 그렇죠. 예, 네. 오히려 다른 뭐 개발도상국가들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네, 다른 피해를 나라들이 보는 피해를 건데요. 많이 입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에 러시아는 브릭스 체제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브라질하고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차이나를 중국하고 연결되는 그런 지역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정치적인 거를 배려하고 경제적인 면을 좀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러시아를 도와주는 상황이 조금 글쎄요.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근데 러시아가 어제 또 뭐 독일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잠그겠다 뭐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한 40%또 네. 줄어들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유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부터가 고난의 행군이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좀 풍족하게 쓰던 에너지를 그러니까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 그건 네. 거의 러시아만 믿고 있다가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사태를 통해서 지금 이념을 통해서는 배제하고 싶은데 경제적 실리를 보기 위해서는 배제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유럽의 입장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제재를 계속할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유럽은 어. 전쟁이 끝나면은 어차피 이제 실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이에 겨울을 한번 보낸다. 아마 국민들이 원성이 엄청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로 들어가는 가스량을 15% 정도 줄였다고 네. 발표를 했다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가스를 무기화하고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요번에 알았어요. 유럽이 이렇게 러시아 의존도가 크다는 걸.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최근에 뉴스 요 며칠 뉴스 네. 보면 유럽이 출구 전략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빌목으로 해가지고 나타난 게 아 전쟁 끝내려고. 유럽 사람들에게 여론조사한 게 지금 네, 어저께인가 발표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내주고 전쟁 네. 끝내자. 이게 지금 네. 유럽인들의 거의 한 근데 자기들 땅도 아니면서 막 그러니까 내주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내주고 끝내자. 라는 게 이제 유럽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꼴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섬찟한 얘기인데 아, 이 얘기 들으면 갑자기 불끈하거든. 섬찟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발표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이제 자주포 뭐 천문을 달라라고 하니까 네.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이제 유럽 정상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개인적인 이제 그 딱 보고 느낀 게 얘네들이 이제 스스로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그 계속 얘기하다 보면 요즘에는 그 주식 경제 얘기하다 보면 참 무거워지잖아요. 이번에는 요거 조금 좀 가벼울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미국 치킨 값이 13년째 6,400원이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렇게 뭐 물가가 올랐다는데 치킨 값은 6,400원이면
우리 요즘에 거의 한 3만 원 가는 치킨도 있잖아요. 예, 미국에서 먹을 게 없으면 항상 치킨을 사 먹습니다. 4불 99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이렇게 더 유지가 비싸요, 되지? 이거. 아니 이제 구운 거죠. 이제 소금하고 뭐 기름 해가지고 그냥 굽는 기계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네. CPI 가금류 값이 14% 올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생닭이 치킨보다 더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마케팅 전략입니다. 아. 어떤 상점에 가면은 물을 굉장히 싸게 팔아요. 아. 다른 데 가면 899 한 9천 원, 만 원에 살 수 있는 박스를 네. 어디 가면은 3,000원, 4,000원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사러 거기만 갑니다. 아. 근데 가는 김에 뭐 다른 거 조금 비싼 게 있어도 그런 거 같이 사가지고 미끼 오죠. 상품. 예, 그래서 미끼 상품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네. 돼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 돼지 가격 잘못 건드리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니까. 이것도 만약에 4.99달러라고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해진 가격인데 이게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은 우리도 다시 안 가죠. 우리도 그런 품목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왜 저 마트에 착한 피자 같은 거 있어요. 네. 아, 그래요? 피자 싸게 파는데 2만 원 거 있어요. 귀가 번쩍하십니다, 부사장님. 아, 저 어제 솔직히 어제 치킨 32,000원 주고 사 먹었거든요. 그래요? 어제 32,000원 주고 치킨 사 먹었는데 아니, 저도 이거 딱 보는 이거 대본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 야. 13년째 6,400원. 코스코에 가면 핫도그가 1불 99에 팔지 않습니까? 아, 싼 그거 게. 맞아요. 그거를 얼마 전에 코스코에서 올렸습니다. 올리려고 했습니다. 아, 그거 올리면 안 그랬더니 돼요. 코스코 주가가 10% 이상 떨어졌어요. 그날. 아, 그만큼 그런 게 예, 있어.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네. 그 상품은 안 올리는 게 좀 있습니다. 예. 우리 얘네 닭은 또 클 거 아닙니까?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예. 우리 닭은 너무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 치킨값 얘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증시 한번 분석해 보죠. 아마 그거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오늘도 올랐다가 흘렀어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서 이게 왜 흘렀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일단은 지금 이제 연준을 믿다라는 것들 때문에 약간의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게 지금은 어떤 바닥을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주가가 어떤 것들이 올라가겠는가,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2분기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딱 땡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좀 지켜보자, 좀 안정을 하자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2분기 실적 확인하고 나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들어드리는 비유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막 하는 것이 우리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갔다가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진 거예요. 네. 그러면 결정을 해야죠. 우산을 살 것인가? 뛰어갈 것인가? 근데 지금 좀 기다리면 좀 낫지 않을까? 좀 기다리는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좀 기다렸다가 만약에 실적도 안 좋고 뭐 하면 우산을 사야 되고 아니면 다른 결정을 내리긴 해야 되지만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외에는 특별한 대안을 지금 하기에는 여기서 만약에 한 차례 더 자칫 움직이다가 내 계좌에 손실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근데 실적이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외부 변수가 너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떤 걸 포인트로 봐야 돼요? 한국은 네. 이런 대외 변수에 워낙 취약합니다. 네. 그게 OECD 경기선행 지수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계속 하향 중이다. 네. 라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플러스 알파. 오늘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쭉 밀리죠. 네. 전혀 공매도에 거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삼성전자 우선주는 네. 오늘 3% 올랐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오늘 40만 주, 50만 주 가까이 샀습니다. 아 우선주는 네. 그렇게 됐군요. 차이가 뭘까요? 이쪽은 코스피 200, 이건 코스피 200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벌어진 현실입니다. 이래도 공매도를 계속 해야 이상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나라의 단점이죠. 네. 삼성전자만 때리면 우리나라 증시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삼성전자 비중이 우리나라 시총에서 그렇게 작다라면 우리를 때리려면 바스켓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건 바스켓 구성 안 하고 삼성전자 때려버리면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지금 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가 그 악재가 나오면 확대해서 증폭되고요. 호재가 나오면 그냥 아 그래 이러고 휘지부지 끝나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참여할 때 어떤 포인트를 보고 해야 됩니까? 요즘 같은. 일단은 빅스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지금 25 밑으로 잘 떨어지질 않고 있고요. 얼마 전에 월요일 날 3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네. 31, 32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그만큼 변동성이 많고 그만큼 공포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풋콜 옵션 이런 것도 보면 되겠지만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피어 쪽으로 공포 쪽으로 많이 지금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악재가 나와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포가 아직 팽배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지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제같이 파월 연준의장이 정말 나이스하게 기자회견에서 좋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일단은 올라갈 수 있지만 어제 올라가는 걸 보니까 S&P 500도 3,812 베어 마켓에서 벗어나는 그 선인데 그걸 뚫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제 못 뚫었으니까 오늘도 쉽게 뚫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S&P 500이 베어 마켓으로 20% 이상 떨어지면 베어 마켓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좀 헤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공포감이 좀 사라져져야지 예,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커다란 시장 참여자뿐이 아니고죠. 우리가 뭐 경제적인 동물들이기 때문에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냥 지겹다고 떠나지 마시고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성투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